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네 번째 페이지. 자, 오늘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화산 폭발과 지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아주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잡지사 구독자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에서 화산을 연구하고 있는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화산을 특히나 연구하고 계시고 예. 화산학자라고도 이렇게 호칭을 하더라고요. 네, 부산에서 먼 걸음을 해주셨고 잡지사 필진으로 이렇게 합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산을 그 다양한 지질 환경이 있는데 화산을 좀 연구해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좀 궁금한데. 제가 화산을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게 됐다기보다는 네네. 네, 그냥 우연히 좀 기회가 돼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뭐 화산학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우리가 지진이 이제 위험하다는 거 이제 알게 된 지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포항, 경주 지진 나면서 알게 됐는데 뭐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단층이나 지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뭐 그랬던 상황이었고 네네. 뭐 지진이 실제로 발생을 하면서부터 지진 연구가 활성화됐듯이 네. 화산도 사실은 그런 계기가 없으면은 뭐 그냥 학문이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융성을 하자 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공부를 하던 시기에도 화산학이라는 분야 뭐 이런 걸 하려면은 네. 미국의 하와이를 가거나 뭐 일본에 가거나 네. 예, 유럽의 어떤 이탈리아 같은 데 가서 그 배워서 와야지. 그리고 뭐 배워서 오더라도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아. 그죠. 이게 뭐 어디 취직할 곳 없는 뭐 거의 그런 곳이었다고 할 수 화산 있는. 연구하는 분도 많이 안 계시겠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뭔가 지질학이라는 게 네. 사실은 순수 학문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일제가 대한민국 침탈할 때 가장 먼저 보냈던 게 동경대학교 지질학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 수탈하기 위해서. 네. 예,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인데 네. 그냥 뭔가 지진도 보면은 지질 재해, 뭐 화산도 재해, 네. 그리고 뭐 우리가 퇴적학이나 측서학 이런 부분들은 다 석유 지질 이런 거랑 관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실용적으로 활용이 별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람들이 국가적인 관심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만 해도 화산을 공부해야겠다 이거는 좀 자살행위 같은 거였는데 근데 우연히 저는 그래서 그 석유 탐사에 꼭 필요한 그 탄성파 반사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걸 가지고 처음에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석유 지질뿐만이 아니고 바다에 있는 화산도 알 수 있게 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또 화산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거 쫓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당장 저만 해도 화산하면 뭔가 좀 비현실적인데 막상 그게 현실이 된다고 하면 그냥 다 망해버릴 것 같은 그냥 재앙 이미지가 강한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화산 연구가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4주 동안 김기범 교수님과 금요일에 다양한 지질 환경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요. 오늘은 일단 화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산을 좀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화산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마그마가 필요합니다. 마그마. 네, 마그마라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네. 지구 내부의 암석이 녹아서 만들어진 액체를 마그마라고 불러요. 암석이 녹아서 만들어진 액체. 예. 주로 어디가 녹냐면 멘틀이 녹습니다. 멘틀. 멘틀. 예. 지각이 녹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이제 주로 멘틀이 녹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멘틀이 녹는 경로가 있는데 네. 뭐 온도가 올라가거나 압력이 떨어지거나 멘틀에 물이 공급이 되거나 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그 마그마가 상승을 합니다. 부력을 가지기 때문에 액체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땅 속에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식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화강암이 화강암. 예, 그렇죠. 우리 뭐 관악산 뭐 저기 그렇죠. 북한산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 화강암 많잖아요. 흔하죠. 네네네. 그게 이제 땅 속에서 천천히 식어버리면은 그게 이제 화강암이라는 게 되고 그게 이제 지표를 뚫고 나왔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화산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그마가 뚫고 나왔을 때. 네. 용암은 마그마랑 다른 건가요? 네. 마그마하고 용암은 뭐 흔히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땅속에 암석이 일단 녹으면 네. 그 상태를 마그마라고 합니다. 예. 그 마그마는 그 안에 이제 먼저 이게 좀 필요한데 네. 뭐 우리 지구 표면에 물이 되게 많잖아요. 바닷물. 많죠. 예. 네. 근데 지질학자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 바닷물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지금 땅속에 멘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해요. 멘틀에요. 예, 그냥 광물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구 내부에 멘틀 암석이 녹게 되면 네. 그게 광물만 녹는 게 아니고 네. 거기 있던 그 물도 같이 마그마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어떤 상태냐면 우리 뭐 콜라, 사이다, 맥주 이런 거 보면 액체 안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그렇죠.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예, 눈에 예. 보이진 않지만 예. 그냥 마그마도 거기에 암석이 녹은 액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액체 안에 물,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이 같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상태를 마그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네. 지표를 뚫고 분출을 하면 네. 압력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표는 예. 그 멘틀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녹아 있던 기체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예. 그냥 마치 콜라, 사이다 뚜껑을 열어버리고 놔두면 김 안에 새듯이. 있던 거 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예. 그 녹아 있던 기체와 액체가 분리가 돼 버리는데 네. 그 기체와 액체가 분리된 이후의 액체를 우리 용암이라 부릅니다. 용암은 그럼 밖으로 터져 나온 건가요? 그게 분출에 나오면은 이제 그게 이제 자연이 네. 낮은 대기압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안에 기체가 다 탈출해 버려서 기체가 빠진 상태. 예, 그래서 그걸 용암이라 불러요. 이런 구분 좀 네네. 깔아주셨고요. 일단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의 기술로 네네네. 우리가 화산 폭발의 어떤 시점, 네네. 규모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정확도로 예상할 수 있는 건지. 일단은 그 화산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분화가 네. 화산 분화는 다 똑같지 않고요. 이게 우리가 지진의 규모를 주듯이 화산도 이제 폭발 규모가 있습니다. 영어로 VEI 약자를 써가지고요. 네. 그 Volcanic Explosivity Index라고 하는 요거를 써가지고 네. 화산 폭발 지수라고 쓰는데 네. 한 번 분화할 때 얼마나 많은 양의 마그마가 분출하느냐 요걸 가지고 합니다. 예. 지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느냐를 가지고 말하고 화산의 경우는 얼마만큼의 마그마의 양. 예, 이 부피를 써가지고 네. 계산을 하고요. 예. 1 올라갈 때마다 한 10배씩 증가합니다. 네. 1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데 네. 그게 그 어떤 그 어느 정도의 규모의 화산 분화가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예측 가능할 때가 있고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뭐 백두산 천년대분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후지산 대폭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예. 후지산이 분화할 거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저도 알지? 동의하거든요. 동의하고 알 수 없다?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니요. 그러니까 후지산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거예요. 예측 가능하다. 일본 정부에 동의한다고요?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 화산이 임계점에 와 있고, 네, 그 안에서 지금 뭐 마그마방 안에 마그마가 충분히 존재를 하는 데다가 계속 마그마방에서 어떤 진동이 일어나 가지고 지진이 계속 관측이 되고 거기다가 화산이 잘 이렇게 봉인이 돼 가지고 가스가 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예,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여기서 뭔가 탁 해주면은 네. 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지금 단계에서는 지진 정도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하루에도 몇 회씩 발생을 하는데 네. 나중에 아마 화산 지형 자체가 좀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하면 아마 본격적으로 소개령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발령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발령된 게 아마도 작년도 말에 그 뭐 일본에서 후지산 터졌을 때 이재민 2,700만 명 발생할 수 있고 올해 얼마 전에 나왔던 말은 뭐 산출되는 화산재가 뭐 4억 9천만 톤 정도 되는데 그걸 바다에다가 버릴 예정이다. 뭐 이런 뉴스도 일본 정부가 말하고 했거든요. 굉장히 구체화되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의 폭발력으로 분출할지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에 반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후지산은. 네, 그런데 지금 그 뭐 실례로 뭐 2014년도에 그 일본에서 일어났던 온타케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58명인가가 사망하고 뭐 실종자도 다수 있었는데 10년 전에. 네네네. 그 화산 때는 전혀 기미조차 없었어요.
아, 그건 또 예측을 전혀 못했군요. 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후지산은 이제 폭발을 한다 그러면 네. 폭발 규모를 한 5 정도, 네. VEI5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마그마의 양이 굉장히 높은 편인 건가요? 네, 그 마그마 양 굉장히 많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뭐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정도 분화가 일어나면 화산재가 거의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네, 뭐 아이슬란드에서 터지는 거는 그거 한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구나.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온타케산의 경우에는 예. VEI가 0이었어요. 0이면은 엄청 조그마한 분화였다는 거예요. 예. 엄청 조그마한 분화. 예. 그런데도 여기서 사람이 그만큼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마한 분화인데 그게 분화한 원리가 이제 일반적인 마그마의 분화가 아니고 네. 마그마가 땅속에 물을 데펴가지고 네. 그러면 물이 한 300도, 400도 이렇게 되거든요. 아, 예. 그렇게 올라가면은 지표에서는 물이 300도, 400도 액체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초인계 액체라 그러는데 네. 갑자기 그냥 지표로 올라오면 그냥 갑자기 터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기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폭발이 일어났던 건데 그래서 전혀 예상. 그런 거는 이제 예측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규모가 큰 화산은 화산의 어떤 끊임없는 변화를 일으켜요. 네.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화산 지형이 변하기도 하고 가스 성분이 바뀌기도 하고 막 황이 나온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은 정말 분화가 인접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온타케산 분화가 제 소형 분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측이 어려울 수 있어요. 백두산 정도면 그러면 예측은 좀 용이한 편인가요? 그 규모가? 백두산도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백두산에도 대형 분화가 1000년 전에 있었던 대형 분화가 있습니다. 예. 천년 대분화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화는 뭐 일어난다 그러면 그 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죠. 아, 같은 화산이어도 그때 또 다를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큰 분화는 화산이 뭔가를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직전에 뭔가 뭐 가스도 많이 새 나오고 이게 징조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뭐 백두산에서 위험한 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백두산 100년 주기설이라고 있잖아요. 100년에 한 번씩 뭐.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게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했던 게 뭐냐면 백두산이 그 규모 7의 분화를 했거든요. 규모 7이요? 예. VI? 예, VEI 7의 분화를 했는데 후지산이 아까 5 정도였잖아요. 네, 후지산의 100배였던 와, 거죠. 그러니까 탐보라 화산,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 그 1815년에 분화했고 그 이제 역사 시대에 어느 정도 기록된 분화 중에 이 탐보라와 백두산 천년대 분화 서기 946년 천년대 분화가 이제 쌍두마차. 백두산 폭발이 엄청난 거였군요, 진짜. 탐보라를 한 7.5까지 보고 백두산 한 7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그 정도의 분화가 뭐 100년 단위로 일어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큰 단위의 분화는 뭐 몇만 년 주기로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백두산에서 이런 100년 단위로 일어나는 것들은 갑자기 온타케산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작은 거.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팍 터지는 그런 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그 저번 주에 백두산 갔다 오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광객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조그마한 분화 일어나면 그 온타케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측을 이제 하는 것도 그때 좀 규모나 뭐 어떤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그 교과서에서 제가 삼지리 전공이거든요. 그 경제지리, 뭐 세계지리 뭐 이런 것들. 활화산, 휴화산, 사화산 이렇게 뭐 구분하는 거 배웠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 경계가 희미해졌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뭐 활화산, 뭐 휴화산, 사화산, 생화산, 생화산,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썼는데 이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 좀 알게 됐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입니까? 네네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의 사쿠라지마라는 화산이 있습니다. 일본 큐슈에 가면은 가고시마 지역에 가면 그 사쿠라지마라고 하는 화산이 있는데 그 화산은 하루에도 한 2번씩 분화를 합니다. 하루에도 2번씩. 하루에 2번이요? 네. 퐁 올라가고 퐁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벌써 백두산은 100년 분화 주기설이죠. 그렇죠. 그럼 100년에 한 번 분화한단 말입니다. 후지산은 지금 마지막 분화가 1707년. 한 300년쯤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엄청 무서워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화산마다 주기가 달라가지고 마그마가 얼마나 원활히 공급되는가 그리고 마그마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가지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얼마 동안 분화 안 했으니까 얘는 휴화산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영원히 완전히 죽은 화산이라는 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울릉도 활화산입니다. 울릉도 활화산인데 네. 그 제 박사학위 지역인데 그렇군요. 예, 여기서는 그 대형 분화가 한 3,000에서 5,000년 주기로 일어나요. 그러면 마지막 분화한 지 한 3,000년 지났어요. 그럼 사화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쿠라지마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하루에 2번 원래 일어나던 게 3,000년 쉬었어. 저건 가능성이 없네.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화산마다 그 어떤 리듬이 다르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 의미 없는 개념이니까 이건 우리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 인문사회학적으로 과거 뭐 지리학적으로 10,000년 이내에 분화 이력이 있는 화산이면 그냥 활화산이라고 묵자. 10,000년 아주 크게 그 범위를 가져왔군요. 그게 그래서 크게 과학적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두산, 한라산도 다 활화산이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토를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데 양 끝이 다 활화산이면 그렇네요. 혹시 한반도를 전체를 일종의 약간 화산지형처럼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남북뿐만 아니고 울릉도, 독도도 화산이거든요. 네, 독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한 10만 년 전까지 활동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울릉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발견된 가장 젊은 연대가 한 3,000년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북, 동 그러네요. 서쪽에 또 이어도라고 있잖아요. 이어도도 화산 지형인가요? 맞습니다. 거기도 화산. 이어도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남북 동서가 다 화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뭐 가장 최근에 활동했던 화산이고 그리고 뭐 한반도 내륙에 보면은 이제 한탄강, 현무암 뭐 이런 지역도 있긴 한데 사실 한반도 전체 지형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지형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거의 다 고생대, 그리고 선 캠브리아기 굉장히 오래된 암석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고 주로 변성암 위주로 나오고 우리 뭐 경상남북도 지역은 또 이제 백악기, 공룡이 살던 백악기 시대 거기에 만들어졌던 분지가 존재하고 신생대는 주로 동해, 남해 서해에 발견이 되고 우리 포항 지역이 좀 젊은 지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산 지형이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 우리나라 영양권은 이제 두루 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대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래된 대륙 지각인데 거기에 화산 활동이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화산 활동이 있는 그러니까 것이다. 우리가 불모지까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요소요소 있으니까. 그동안 좀 관심이 소홀했던 것 같고. 화산은 지구에만 있는 현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천체에도 발견됩니까? 네, 뭐 화산이 있냐 없냐를 하려면은 뭐 그래도 뭐 인공위성이 가서 사진이라도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관찰할 수 있는 뭐 천체라고는 우리 태양계 내부 천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인공위성 보내서 지표의 모습을 관측하고 이 결과 크게 보면 이제 지구 포함해서 화성, 금성 그리고 목성의 위성 중에 이오라고 있습니다. 이오 화산들을 화산이 지금도 활동 중인 화산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최근에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공룡이 지구를 지배했던 시대 약 1억 2천만 년 전에 달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이거 기사는 보셨죠? 맞습니다. 창어 5호라고 중국 쪽에서. 중국에서 달에다가 탐사선 보냈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팩트인가요, 그냥? 제가 지금 섣불리 말하는 건 좀 어렵고 아마 지금 그 언론 브리핑을 한 걸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언론 브리핑 정도. 언론 브리핑을 한 걸로 보이고 아직 뭐 달에서 뭐 화산 활동이 1억 몇천만 년 전까지 있었다. 요런 내용이면 반드시 사이언스나 네이처지에 아마 사실이라면 사실이고 뭐 다른 화산학자들이 동의를 한다면 거기에 이제 아마 올라오게 될 텐데 그
저는 아직은 그 저널 퍼블리시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중국 연구진도. 그 화산 유리라는 게 있습니다. 화산 유리가 뭐냐면 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 유리 그릇. 유리 그릇. 예. 보면 이제 지구상의 암석은 다 그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크리스탈이라고 예. 하는 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결정이 만들어지려면 결정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 결정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녹아 있던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야 돼요. 천천히 식을 때. 그러니까 뭔가 물질들이 탁탁 팔다리를 연결해 가지고 네. 이렇게 딱 우리가 석영이면 석영, 예. 그죠? 뭐 장석이면 장석 이런 결정들이 만들어질 시간이 필요한데 네. 이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게 되면은 네. 안에 있던 수분도 확 빠져나가 버리고 네. 그러면서 압력도 확 떨어져 버린과 동시에 그리고 온도가 갑자기 냉각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결정의 네트워크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바로 고체가 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결정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고체, 예, 이거를 비정질이라고 부릅니다. 그 비결정질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고체를 우리가 유리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우리 유리 그릇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결정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깨지잖아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예. 결정을 깨트리면 결정형으로 깨져야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유리는 마음대로 깨지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화산도 폭발을 하게 되면 네. 이게 화산 유리들이 방출이 됩니다. 액체 마그마가 갑자기 안에서 가스가 빠져나가 버리고 빨리 식어버리니까 네. 결정을 못 만들고 네. 그냥 바로 마그마가 공중에서 고체가 돼버려요. 예. 그럼 이제 그냥 우리 쓰는 유리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유리를 달에서 회수를 한 겁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네. 유리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예. 달에서. 그러니까 유리가 있다는 건 뭔가 녹은 물질이 빨리 냉각됐다. 네, 요걸 그게 마그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유리가 발견이 되면 네. 이게 뭔가 액체가 됐다가 이게 빨리 굳어가지고 됐구나. 요거는 알 수는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이 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가 네. 꼭 화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가능성이 있나요? 네네네. 운석이나 뭐 소행성 같은 게 충돌을 했을 때 그 달 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대 질량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지구 태평양 안에 달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니까 네. 거기 이제 소행성이 어느 정도 크게 소행성이 충돌하게 되면은 달 내부가 이 충격파로 인해 가지고 네. 어떤 용융 상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단정 지을 수가 없네요. 화산 활동이라고. 그런데 그 네. 뭔가 뭐 밖에서 뭐가 때려 가지고 됐든 네. 처음에 아예 녹아 있던 게 아직까지 식지 않아서 용융 물질이 남아 있던 어쨌든 간에 네네. 뭐 충격을 줘 가지고 녹였다고 시더라도 그거는 마그마는 맞거든요. 그 마그마가 뭐 분출을 했다. 예. 그러면은 이게 화산 활동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국이 말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이게 달이 처음 만들어졌던 게 한 45억 년쯤 전인데 네. 그때는 달이 그냥 그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였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때는 그냥 거의 화산 활동이 계속 있었겠죠. 네. 아직까지 그게 천천히 식으면서 그 활동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1억 2천만 년 전까지 또 그 흔적이니까 중국 네. 측의 주장에 의하면. 네네네. 그런데 이제 달의 질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처음에 달이 완전히 녹은 상태에서 달이 식으면 한 15억 년이면은 쿨링이 돼서 네. 이제 더 이상 화산 활동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식었을 거다. 이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예요. 뭐 달이 한번 식은 다음에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뭐가 하나 때려서 다시 녹여서 화산 활동이 있었느냐 예. 아니면 그 녹은 상태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졌느냐 이건데 지금 중국 쪽이 이렇게 증거라고 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망간, 칼슘, 알루미늄 요런 성분들 우리가 이제 화산 화학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걸 주원소라 그래요. 주원소. 예, 주원소 분석을 하는데 뭐 저도 항상 쓰는 방법인데 이게 무슨 화산 물질하고 유사하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단정을 못 짓는다. 예, 그거 가지고는 단정 지을 수가. 조금 검증이 필요하겠네요. 예. 네, 아마 그리고 운석이 충돌해서 달 내부가 용융이 되더라도 화산 활동하고 구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확실히 알 길도 쉽지가 않다. 예, 그거를 완전히 100%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 충돌에 의해서 녹은 거냐, 과거 녹은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된 거냐, 이 두 개를 구분하기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아무래도 자기들이 탐사선 보냈으니까 약간 조금 더 주목을 끌려고 지금 이 정도 브리핑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예.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좀 저도 약간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연나라 일본은 왜 이렇게 화산 폭발이 잦은 겁니까? 이유가 뭔가요? 일본은 뭐 지구상에서 네. 가장 그 지진 활동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그 지리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그게? 결국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판과 판의 경계부거든요. 아, 판. 그렇죠. 예, 판. 네네. 네. 뭐 지구상의 판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멘틀이라고 하는 걸 이제 호수라고 생각하시고 예. 호수 위를 떠다니는 뗏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판이라는 거를. 네. 그 판들은 어디서 분리가 되기도 하고 다시 충돌하기도 하는데 네. 그 일본 주위에는 판이 태평양판, 필리핀 해판, 그리고 북미판, 네. 그리고 아무르판이라고 하는 4개의 판들이 이렇게 서로 아, 그래요? 네, 4개씩이나? 4개의 판이 충돌하고 있는 곳이라 가지고 예. 여기는 그냥 뗏목이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막. 네,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그 활발한 곳 아닌가. 아, 일본이. 네. 예.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몇 개의 판이 그냥 하나의 판 안에 있나요? 우리는 아직 그 하나의 판이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좀 그래도 뭔가 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 예. 약간 우리나라 주변에 판 경계가 하나 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르판이라고 하는 동해를 포함하는 판하고 네. 그 양쯔판 내지는 유라시아판이라고 부르는 판 사이에 경계가 우리나라 서해이든 동해이든 관통한다. 존재할 수 있다. 아. 저는 약간 동해파고 아, 예. 그 서해 쪽으로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동해파든 서해파든 걸쳐 있다에 힘을 싣는 주장들. 예. 우리나라 지금 지진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그렇군요. 후지산이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 측도 지금 조심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대규모로 폭발을 하면 아까 뭐 그 규모 VEI가 5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여파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규모 5를 산정하는 기준은 지금 후지산에서 마지막 일어났던 그 1707년도에 연호로 호에이 시대에 발생했던 그 지진의 규모를 그 VI 그게 5로 5라고 본 거군요. 5로 예. 계산을 하거든요. 예. 별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분출해서 쌓였던 화산재를 후지산을 중심으로 다 재요. 재면은 이제 이게 화산재의 두께의 지도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전체 분출한 마그마의 양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예. 그 계산을 했을 때 네. 당시 그 호에이 대분화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후지산 사면을 보면 이제 정상부 말고요. 네. 이 허리춤에 이렇게 상처가 엄청 큰 게 나 있어요. 아, 그래요? 아마 예. 나가는 그 이미지에 아마 그게 있을 건데. 예. 아, 저 상처인가요? 저 예, 구멍 저기 뚫린데? 오른쪽 보면은 저기가 그러네. 푹 파져 있죠. 저기서 터진 건가요? 예, 1707년에 터지면서 저기가 저렇게 파인 거거든요. 아, 꼭대기에서 안 터질 수도 있구나. 예, 꼭대기는 예. 후지산의 꼭대기는 되게 조그매요. 분화구가. 백두산은 저게 그 정상부가 네. 그 폭이 한 5km 정도 되는데 예. 후지산은 저게 몇백 미터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백두산 천지 안에 후지산이 폭 들어갈 겁니다. 거의 그런 정도의 정상부만 보면 거의 그런 크기라.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일어났던 분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규모 5 정도의 분화가 일어나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플리니식 분화라고 화산학 용어로 부르는데 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그 핵 폭발할 때처럼 네. 이게 화산 분연주라고 하는 기둥이 쫙 만들어집니다. 기둥이요? 예. 그게 이제 초음속으로 쫙 화산 그 분화구를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온 가스와 화산재들이 수직으로 치솟는 거죠. 연기처럼 보이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보면 핵폭탄 터진 것처럼 예. 기둥이 만들어지고 그 기둥이 이제 성층권까지 거의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이 화산재가 올라갈 수 있는 밀도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게 되면은 네. 처음에는 이제 화산재가 굉장히 뜨거우니까 이게 약간 열기구처럼 그것 때문에 떠오르거든요, 하늘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고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퍼져나가요.
아, 양옆으로. 예, 그러면 이제 그 버섯구름처럼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걸 이제 화산학에서는 우산구름이라고 부르고. 우산구름.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네. 그럼 이제 거의 성층권에 도달하게 되면 성층권에는 이제 제트 기류가 존재를 합니다. 예. 우리 뭐 그 낮은 지역에서는 네. 그 낮은 고도에서는 주로 계절풍이라는 걸 영향받잖아요. 바람이 여기로 불었다가 저기로 불었다가 마음대로 부는데 네. 거의 성층권에 올라가면 제트 기류는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불거든요. 이게 예. 서에서 동으로 불어요. 네. 그러니까 플리니식 분화가 일어나면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거의 어느 정도 일정하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예. 근데 이제 후지산 바로 옆에 도쿄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1707년 당시에 그 분화로 인해 가지고 도쿄도에 거의 5에서 5cm 가까운 화산재가 거의 균질하게 쌓여요. 그러니까 그 도쿄도하고 그 주변 지역이 네. 일본 그 최대의 그 인구 밀접 지역이며 예. 동시에 산업지대거든요. 네.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후지산이 그런 규모 5의 폭발성 분화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성층권까지 그런 플리니식 분화가 일어날 거고 네. 그렇게 됐을 때 화산재가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도쿄를 덮칠 텐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재민이 도쿄 인구가 얼마입니까? 네. 그러면 뭐 우리는 서쪽에 있잖아요, 일본 기준으로. 그렇죠. 우리는 좀 영향이 적겠네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후지산 분화 5 정도의 분화로는 네.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오히려 미국으로 가면 같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태평양 건너서 아마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그 화산재가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건 저도 정확하게 그거는 알 수 없네요.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어떤 대기 상태에 따라서 이게 사실 화산학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 학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기과학 하시는 분들도 네. 화산재의 확산이나 이런 걸 따로 이렇게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런 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써가지고 네. 그 성층권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륙권 안에서 계절풍을 타고 움직이는 화산재도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걸 계산을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제트 기류를 탔을 때 그래도 이틀 3일이면 미국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이틀 3일이면 태평양 건널 정도다.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가 또 굉장히 유명한 화산섬입니다. 이제 뭐 오로라나 뭐 얼음지형 때문에도 유명하지만 몇 년 전에도 화산 폭발이 크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네. 근데 아이슬란드는 화산이 잦다 보니까 네. 화산을 이용해서 지열 발전소를 곳곳에 세운다고 들었거든요. 예. 또 그런 좀 유익함이 있기도 한가 보네요. 예, 그렇죠. 그냥 사실은 그 포항 지진 났을 때 그 원인이 우리 지열 발전을 위해서 시추를 하다 지진이 났다. 이런 이야기 들어는 봤는데 그게 맞나요? 네, 뭐 그게 뭐 인과관계가 완전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뭐 근데 뭐 모든 이유가 그 지열 발전 때문은 아닌데 뭐 사실 우리나라 경우도 지금 뭐 탄소 중립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그린 에너지로 전기 만들 필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그린 에너지 중에 하나가 뭐 땅속에 지구는 땅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거워지니까 그렇죠. 그 열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데핀 다음에 그걸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그걸 지열 발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구상을 했었어요. 그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합니다. 지구 표면에는 그 지각이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각이 생성돼요. 예. 네, 계속 뗏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뗏목은 아니구나. 그건 판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대륙을 뗏목이라고 보면 바다를 그런 호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계속 그 바다 해양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그 해양 지각이 계속 만들어지는 곳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대서양 중앙해령. 그 중에 하나가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뭐 태평양도 중앙해령이 있고 대서양도 있고 뭐 인도양 뭐 다 있습니다. 바다마다 그런 양자 붙어 있는 바다들 큰 바다들은 다 있어요. 다 중앙해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만들어지면 또 소멸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 지구 표면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 소멸되는 게 해구입니다. 해구구나. 네, 해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카이 트럽이나 그 일본 해구나 난카이 해구. 네, 그게 이제 그 만들어졌던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섭입이라고 해서
그렇게 소멸하는 곳. 예. 그러니까 그에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은 계속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서양을 딱 보시면은 가운데 줄무늬가 하나 쫙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죠. 네. 그 저기 뭐 아메리카 남북 아메리카하고 이제 여기 이제 사이를 쫙 보면은 네. 하나의 줄이 쫙 있고 그게 이제 굉장히 해저에 3,000, 4,000m 되는 해저에 산맥처럼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예. 그거를 중앙 해령이라 그럽니다. 아, 중앙 해령. 그 아이슬란드는 그 중앙 해령 위에 존재해요. 아, 진짜 그렇군요. 여기도 네네. 그럼 진짜. 일본은 뭔가 사방에서 막 한 충돌해가지고 막 소멸하는 곳에 만들어져 있는 예, 게 일본이라면 예. 아이슬란드는 계속 새로운 생겨나는 해양지각이 태어나는 곳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 활동도 빈번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그 안에 마그마에 의한 열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열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데워서 그걸로 발전을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시도가 있었어요. 제주도에서도 하려고 했었고. 지열 발전을요. 네네. 근데 제주도는 희한하게 우리 한반도보다도 지열이 낮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화산섬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렇게 뜨거운 마그마가 아래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건지. 부적합했겠네요. 그럼. 예. 그리고 울릉도는 네. 지금 1km 정도를 파면은 네. 한 온도가 97도까지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대륙 지각은 1km 내려가면 30에서 40도 사이거든요. 오, 예. 근데 그건 97도까지 올라가고 네. 백두산이 지금 1km 내려가면 한 97도 정도 돼요. 아, 울릉도도 뜨겁네요. 예, 그래서 울릉도가 굉장히 뜨겁고 그 안에 마그마방이 있다는 걸 뜻해서 예. 울릉도에서도 사실 지열 발전을 하려고 시추공을 뚫었어요. 그 사실 1km 내려가면 90 몇 도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된 이유가 사실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시추를 하게 되면서 네. 알게 된 건데.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울릉도는 이제 주민들이 그 꼭대기에 다 살고 있고 네. 거기서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물을 다 식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뭔가 그 식수원이 오염될 수 있는 우려가 커가지고 주민들 반대가 커서 그리고 또 이제 포항에 지진도 나는 바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진전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네네네. 아까 제주도 얘기 나온 김에 네네네. 이게 질문지에 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좀 네. 과감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네. 화산 안반수인 그 제주도를 대표하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혹시 그 물이 맛있는 게 화산과 관련이 있냐고. 저는 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일단 제주도 그 네. 삼다수는 네네. 그 뭐 평창수 이런 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브랜드를 이야기해서 좀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예. 예, 좀 그렇긴 한데 괜찮습니다. 유튜브에만 내보낼게요. 네네네. 이게 뭐 저기 뭐 일반적인 우리 한반도 지하수하고는 좀 다른 게 네. 뭐 제주도는 이렇게 곶자왈이라고 하는 오. 특수한 지형이 있어요. 이게 네. 화산지대는 이렇게 뭔가 그 화성 암석들이 네. 굉장히 단단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 틈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네. 화산을 뚫고 다 땅속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화산 이제 뭐 이렇게 백록담 근처에 예. 그 한라산 꼭대기 근처에 내렸던 물이 네. 쫙 이렇게 땅 속을 들어갔다가 네. 해안가 인근에 오면 다시 솟아나요. 예.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예. 화산 내부를 한번 싹 훑어가지고 네. 나오는 물이라 그 제주도 안에 들어있는 그 화산암들의 네. 어떤 미네랄 성분들을 잘 좀 가지고 나온과 동시에 또 그 돌 사이를 지나면서 깨끗하게 정수가 돼갖고 진하게 우려서 필터링까지 쫙 해서 나온 물이다. 그쵸. 이게 핸드들이 커피처럼 이렇게 쭉 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진짜 좀 혹해지네. 제주도 가서 샤워하니까 피부도 좋아지던데라고 하는 분 계신데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마칠 때가 돼서 끝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화산 지형 중에서 교수님께서 뭐 가장 좋아하시거나 혹은 뭐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화산 지형이 있다면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쉽게 가실 수 있는 곳인데 그 의외로 그 울릉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는 뭐 거의 안 가보신 분들 많이 안 계실 정도로. 제주도 많이 가시죠. 네. 그런 상황인데 울릉도라고 하는 화산은 네. 제주도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주도는 가면은 굉장히 완만하잖아요. 예. 뭐 다 구릉지로 되어 있고 네.
해안가부터 현무암지대부터 해서 쫙 있는데 울릉도는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깎아지는 듯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 그 제주도가 놓여 있는 바다는 수심이 한 100m 전후밖에 되지 않는데 울릉도가 있는 화산은 수심이 2000m 정도 됩니다. 네. 동해 바다는. 예. 그러니까 울릉도가 가장 높은 성인봉이 한 980m 되는데 예. 해발 고도가 네. 사실은 그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네요. 그렇죠. 울릉도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장에 들어가서 목만 내놓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여드름 자체는 되게 작게 났는데 그 밑에 고름이 막 이따만한 게 있는 약간 이런 느낌. 네네네. 예. 그래서 가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고 네. 그 울릉도의 이제 정상부에 가면 나리분지라고 나리분지. 하는 곳이 예, 있습니다. 예. 그 나리분지가 우리 백두산 천지 아시죠? 천지. 예. 천지가 이제 칼데라라고 하는 지형인데 예. 그 우리 그 울릉도에도 네. 그 저기 칼데라 지형이 존재하고 그게 나리분지입니다. 칼데라가 뭐 희귀한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제주도 그 한라산에 보면은 그 백록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후지산 꼭대기에 보면 분화구가 있죠. 예. 예, 그럼 분화구하고 칼데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분화구는 이렇게 용암이 빠져나간 마그마가 빠져나간 길을 분화구라 부르는데 예. 이 칼데라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용암이 안에 있던 마그마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네. 땅속이 텅텅 비죠. 분화가 크게 예. 일어나고 나면 예. 그러면 이제 화산이 무너져 내립니다. 싱크홀. 싱크홀이네. 진짜.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칼데라라고 하고 이제 화산학자들은 그걸 분화구하고 분리해서 말을 하거든요. 예. 그 천지도 보면은 직경이 한 5km 정도 되는 네. 칼데라가 존재하고 네. 우리 울릉도에 가면은 직경이 한 3km 정도의 그 칼데라 지형이 존재를 하는데 그 칼데라 안에 들어가면은 천지는 이제 호수가 돼 있지만 거기는 칼데라가 어느 정도 채워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밭농사를 하세요, 주민들이. 어디 울릉도요? 예. 그 나리분지 안에 촌락이 구성돼 있고 예. 거기 가면 이제 그 토박이 그 울릉도 주민분들이 그 밭농사를 해가지고 그 나물로 이렇게 산채 비빔밥 이런 거 파시고 그 울릉도에 가면은 호박 막걸리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랑 이렇게 또 가셔가지고 그 나물하고 막걸리 한 잔 하시면 또 되게 괜찮습니다. 울릉도가 또 화산 지형 그 학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이군요.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공항 생긴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요 질문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화산학자로서 화산 연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화산 현상이 없었다면 지구 표면에 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암석에 녹아있던 물들을 밖으로 빼내서 그게 표면에 있는 거군요. 지구 표면에 물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준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하네. 화산 활동이고요. 뭐 화산 활동 우리 히토류라고 하죠. 그 다 히토류 뭐 금, 은, 다이아몬드 다 이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땅 속에 있는 물질들이 다 빠져나온 겁니다. 화산 활동이 없으면은 지구 표면에 거의 말라버린 그 유용한 광물 자원 하나도 없을 거고요. 그렇군요. 그 모든 것들이 뭐 다 화산 작용의 결과. 뭐 화산이 뭐 재앙도 초래하지만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구 표면에 생명이 잉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지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구 표면에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무슨 뭐 천둥번개 속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론이 하나가 그 제가 아까 중앙해력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면은 바다 한가운데 막 수천 미터 수심에서 그 수온 뭐 한 300~400도 되는 펄펄 끓는 시커먼 물들이 막 땅속에서 막 광물들을 막 녹여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블랙 스모크라 그러는데 그런 곳에서 생명이 최초로 태어나지 않았나. 그런 설이 있군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의 어떤 모든 것들의 표면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화산 활동이 또 얼마나 우리의 근본을 형성하고 중요한 활동인가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질 시리즈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화산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들려주신 부산대학교 김기범 교수님 오늘 보내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